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2018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26번서부터 3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토빈의 Q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토빈의 Q가 뭐예요? 투자와 관련된 얘기인데 노벨상을 받은 예일대학교의 토빈이라는 교수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단순하게 어떤 자본을 구입하는 비용과 이런 거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연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밸류 가치와 코스트, 요거를 같이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게 1보다 크게 되면은 밸류가 코스트보다 큰 거니까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다른 건 별 의미가 없고요. 토빈의 Q가 뭐냐? 그냥 이거야. 그래서 Q 값이 1보다 큰 경우 투자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죠? 4번은 시장에서 평가된 기존 자본의 가치까지는 좋은데 약간 비용까지 고려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와 코스트까지 다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7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27번 보시면 경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외부 시차는 경제 충격이 발생한 시점과 이에 대한 정책 시행 시점 간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충격이 발생합니다. 쇼크가 와요. 쇼크가 오면 이걸 이제 인식을 해야지. 인식을 해서 야, 이거 어떻게 정책을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거야. 인식을 해서 이걸 정책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내부 시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실행을 한 다음에 요 안에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인식을 해서 실행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 시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어. 실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영향의 효과가 나타나는가 요거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요 효과 나타난 거를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게 외부 시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과 정책 시행 전까지의 기간 그거는 내부 시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니은 자동 안정화 장치는 내부 시차를 줄여준다. 맞습니다. 오토매틱 아니야, 오토매틱. 그러니까 오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제 상황에 충족 요건, 그 정책이 실행되는 요건이 있을 텐데 그걸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정책이 발동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 시차를 줄여주지.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인식됐을 때 우리 특히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내부 시차가 길잖아. 그래서 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 정부 지출을 늘려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자동 안정화 장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재정정책의 경우가 여기 나와 있는 내부 시차가 롱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다음 3번 디귿 루카스는 정책이 변화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기대도 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른 인식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거 루카스 비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보통 기존의 거시경제 분석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시간 불일치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유재량 정책이 바람직? 아니요. 시간 불일치성 문제라는 게 뭐야? 우리가 자유재량 정책의 최적 정책이라고 하죠. 최적 정책이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가 동태적, 이거 시간이 감에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태적 비일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최적 정책이 있는데 그 최적 정책이 동태적, 이거는 시간이 감에 따라 다이나믹 이렇게 보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최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더 이상 최적이 아니다. 이게 이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야.
자, 그러면 자유재량 정책에서 우리가 그때 쓰는 정책 있잖아. 이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재량 정책보다는 준칙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재량, 아이고, 야, 그때는 이런데 지금은 달라졌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 니은, 디귿,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요 시차 관련된 타임 렉 관련된 것도 중요합니다. 자, 잘 보시고 다음 28번 한번 볼게요. 개방경제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 아래와 같다. 그랬을 때 정부 지출과 텍스를 똑같이 200에서 300으로 늘렸습니다. 그랬을 때 균형국민소득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설에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요거 G와 T가 20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이걸 이제 늘리는 거지. G와 T가 300 이렇게 되면 100씩 동시에 늘린 거잖아. 그래서 그걸 했을 때 각각에 집어넣으니까 그 이전에는 국민소득이 1800이 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1800 Y는 CIG 순수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 이렇게 했을 때는 1900 이렇게 돼서 우리는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라고 하면 100만큼 증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냥 공부를 위해서 계산을 했고 실제 시험에서는 아니 요거를 동시에 증가시키면 균형 재정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균형 재정 승수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야. 여러분 균형 재정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1 아니에요? 1. 그렇지. 그래서 1 요거를 보시면 된다고. 특히 여기에 조세가 뭐 비례세 이렇게 있으면 이제 식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액세만 있으면 그냥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같은 크기만큼 여기 정부 지출과 텍스가 동시에 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변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도 당연히 100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3번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아셨죠? 물론 이제 비례세 같은 경우는 여기 식이 조금 달라지잖아. 근데 그것까지 암기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단순 암기 문제 스타일은 요즘 지향되고 있으니까 직접 이렇게 푸시는 게 더 낫고 그러면 이제 답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요 100에서 좀 차이가 뭐 벌어지는 뭐 90이나 110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찾으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 볼게요. 자, 29번 문제 좀 한번 봅시다. 자, 수량 방정식 MV는 PY와 피셔 효과가 성립하는 폐쇄 경제 하에서 자, 우선 수량 방정식은 MV는 PY고 피셔 효과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 요거를 활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셔 효과입니다. 이때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고 인플레이션율이 2%, 통화 증가율이 5%, 명목 이자율이 6%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한번 두 개 볼게. 여기 화폐 수량설 요거를요 우선 변화율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율은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그랬죠. 통화량의 증가율 요거는 유통속도의 변화율 그리고 물가 상승률 더하기 자 국민소득의 증가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피셔 효과는 어떻게 써요? 명목 이자율이야. 그럼 실질 이자율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게 물가 상승률이잖아. 요거 P를 이용해서 쓰면 P분의 P의 증가율, 증가, 뭐 델타 P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주어진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유통속도가 일정해. 유통속도가 일정하면 얘는 빵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2%야. 자, 그러면 얘가 2%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얘가 2%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통화 증가율이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율이 5%. 네, 이해 가시죠? 자, 명목 이자율이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목 이자율이 6%. 네,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된 값들을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실질 이자율은 얼마인가? 요거 얼마야? 얼마? 4% 아니겠습니까? 4%. 맞아요. 오케이. 4%. 자, 실질 경제 성장률은 얼마인가? 여기 보시면 이게 실질 경제 성장률이잖아, 요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3% 아니겠습니까? 3%. 이렇게 됩니다. 4% 했으니까 틀렸네. 3%. 그러니까 이제 요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죠. 수량 방정식과 피셔 효과 이용하는 거. 명목 경제 성장률은 여러분 명목 경제 성장률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 여기서는 요게 실질 소득이 되고 명목 소득은 P 곱하기 Y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물가와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을 요 실질 국민소득을 같이 합한 겁니다. 요거를 두 개 합한 게 명목 소득 증가율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5%다.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하면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아요. 그래서 요거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30번 한번 볼까요? 경제성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는 고소득 국가보다 빨리 성장해서 수렴. 아니요. 이게 수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외생적이 되는 것이지 내생적이 아닙니다. 솔로우 모형이죠. 솔로우의 외생적, 기술 진보 같은 그런 요인들이 모형 밖에서 주어진다라고 해서 외생적 성장 모형, 성장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번 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균제 상태의 성장률은 내생적이잖아. 외생적인 기술 진보가 아니라 기술이 내생 모형 내부로 들어가요. R&D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3번 솔로 성장 모형에서 황금률은 아니요. 경제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극대화하는 거야.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한다. 이게 이제 황금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네, 이 정도 보시고 다음 4번 솔로 성장 모형에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게 되면 1인당 소득은 여러분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게 되면요. 요게 인구 증가율이잖아. N0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 K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 증가율이 이게 감소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N1 델타 K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저축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1인당 소득 이렇게 돼요. 그럼 균제 상태는 어떻게 돼요? 원래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증가하고 1인당 소득도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5번 솔로 성장 모형에서 균제 상태에 있게 되면은 총 자본소득 증가율과 그렇죠. 이게 균제 상태가 되면 뭐가 같냐면 사람이 일정하게 커지게 되는 게 성장률이 일정하게 되겠죠. 이게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되면 팔다리 길이가 이렇게 균제 정상 상태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팔의 길이 증가와 얼굴의 크기 증가, 다리 길이 증가가 같아야지 이게 다 다르게 되면 이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본소득의 증가율 요거는 노동의 증가율과 같게 되고 이게 인구 증가율이죠. 국민소득도 같은 크기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이렇게 되죠.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같고 국민소득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러니까 빵이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시죠? 여기서 y에서 l이 증가하는 것을 빼야 되는 거잖아.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3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31번서부터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